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역사의 첫 장을 여는 인물이죠. 단군왕검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아서요. 그걸 바탕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게 신화 같기도 하고 역사 같기도 하고 또 우리 민족의 뿌리와 얽혀 있어서 참 파고들수록 새로운 게 나오는 주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정말 재밌는 게 단군을 기록한 가장 오래된 문헌들이 있잖아요. 네, 삼국유사나 제왕운기 같은 것들이죠. 네, 거기서 단군을 표기한 한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혹시 이거 알고 계셨나요? 아, 그 부분. 네, 상당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곰이 사람이 되려고 먹었다는 쑥이랑 마늘이 있잖아요. 네네,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그게 우리가 지금 먹는 그 쑥이랑 마늘이 아닐 수도 있다. 뭐랄까 고대 종교적인 어떤 깊은 뜻을 담고 있는 다른 식물일 수 있다. 이런 최신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그 해석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민족식물학 쪽 연구인데,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흥미로운 지점들을 좀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단군왕검 이야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해석들, 또 논쟁들을 좀 살펴보고 이게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의 정체성 인식에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고리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네, 연결고리를 찾는 거군요. 네, 아시다시피 고대사는 기록이 참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단편적이고. 맞아요. 그래서 그 기록 너머에 있는 맥락, 또 상징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미스테리부터 시작해 볼까요? 기록 속에 나타난 단군의 다른 이름.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단군 이야기가 문자로 처음 기록된 게 고려 후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몽골 침략기 아주 힘든 시기였죠. 네, 그 민족적 위기 상황에서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 또 이승류의 제왕운기, 이게 대표적인 기록이죠. 그렇습니다. 두 책 다 그 혼란한 시기에 우리 민족의 뿌리가 이렇게 유구하다 이걸 확인하고 어떤 민족적 자긍심을 좀 높이려는 그런 목적 의식이 아주 뚜렷습니다. 네, 특히 그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설화를 통해서 당시 전쟁이나 지배층의 어떤 부패 때문에 고통받던 민족들에게 위안을 주려고 했던 그런 이련 스님의 의도도 담겨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아, 민중을 위로하려는 목적도 있었군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핵심 기록에서 단군의 이름 표기가 다르다는 게 참 신기해요. 우리가 보통 보는 삼국유사 판본, 그 1512년에 나온 거요. 거기에는 재단 단 자를 써서 단군, 단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네, 제사를 지내는 제단할 때 그 단자죠.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먼저 나온 제왕운기나 다른 기록들을 보면 박달나무 단자를 쓴 단군, 단군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박달나무 단. 이게 그냥 실수로 잘못 쓴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걸까요? 아, 이게 의미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달나무 단자를 쓴 단군은요, 그 신성한 나무, 신단수 아래에서 세상을 다스린 지도자 이런 느낌이 강해요. 약간 시베리아나 북방민족 신화에 나오는 그런 샤먼적인 군장 있죠. 아, 샤먼 느낌이요? 네, 그런 성격을 떠올리게 합니다. 반면에 제단 단자를 쓴 단군은 그 제단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이미지가 훨씬 강해지는 거죠. 좀 더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지도자라는 뉘앙스랄까요? 제사장 대 샤먼 군장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단군의 성격뿐만 아니라 고조선 초기 사회의 어떤 종교 형태나 통치 방식까지도 우리가 다르게 상상해 볼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삼국유사의 단군 표기가 원래 널리 쓰였던 단군을 잘못 쓴 것, 즉 오기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와, 한 글자 차이인데 해석의 방향이 이렇게나 달라질 수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결국 이게 역사는 고정된 사실이라기보다는 기록하는 사람의 의도나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선택되고 뭐랄까 재구성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예시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이런 해석의 차이가 또 후대에 단군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이용되는지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이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무대를 하늘로 한번 옮겨볼까요? 단군 신화는 보통 하늘의 신, 환인에서 시작하잖아요. 네, 환인. 그리고 그 아들 환웅. 네, 환인이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라 아들 환웅에게 천부인 세계를 딱 주면서
네가 내려가서 인간 세상을 다스려라 이렇게 하죠. 그렇죠. 여기서 벌써 자신들을 하늘의 자손이다, 천손이다 이런 건국 세력의 어떤 자부심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 환용이 내려올 때 혼자 온 게 아니라 풍백, 우사, 운사, 그러니까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들이죠. 농경에 아주 중요한. 네, 날씨를 관장하는 신들이네요. 네, 그 신들이랑 또 무리 3천 명을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서 신시, 신들의 도시인가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단순한 이주나 뭐 그런 게 아니라 홍익인간이라는 뚜렷한 이념, 즉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목표와 어떤 체계를 갖춘 당시로서는 선진 집단이 계획적으로 새로운 터전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냥 온 게 아니라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온 거군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환웅이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이런 인간 세상의 360여 가지 일을 주관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360까지나요? 거의 모든 일을 다 다스렸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미 초기 국가 단계에 필요한 어떤 정치, 경제, 사법 시스템의 기본 틀을 갖추고 내려왔다는 걸 강하게 암시하는 겁니다. 마치 그 새로운 문명의 운영체제, OS를 딱 설치하는 것 같다고 할까요? 와, OS 설치라니 비유가 재밌네요. 네. 그래서 나중에 단군 왕검이라는 이름 자체가 제사장, 단군 역할과 정치 지배자, 왕검 역할을 합친 재정일치 사회를 보여준다고 해석하잖아요. 네, 재정일치 많이 들어봤죠. 그 재정일치의 기원이 이미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시대부터 설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서사구조인 거죠. 하늘에서부터 이미 완성된 시스템을 가져왔다. 뭐 이런 이야기군요.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렇죠. 신화적인 스케일이죠. 자, 이렇게 세워진 신시에 이제 토착 세력이 합류하는 과정이 바로 그 유명한 곰과 호랑이 이야기일 텐데요. 오랫동안은 이게 곰을 토템으로 삼는 부족이랑 호랑이를 토템으로 삼는 부족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경쟁하다가 곰 부족이 환웅 세력과 손을 잡고 뭐랄까 고조선의 주류가 되었다. 이런 토테미즘적 해석이 일반적이었잖아요. 네, 가장 널리 알려진 해석이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왜 하필 곰은 쑥 한 줌이랑 마늘 20쪽만 먹으면서 100일 동안이나 동굴에 갇혀 있어야 했을까요? 그 조건이 좀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왜 쑥과 마늘이었을까? 바로 그 쑥과 마늘 부분에서 최근에 민족식물학 분야의 연구가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 연구요? 네, 삼국유서 원문에 나오는 마늘 산자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흔히 먹는 그 톡 쏘는 매운 마늘이 아니라 어쩌면 특정 야생식물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야생식물이요? 어떤 거죠? 유라시아 북반구 지역에서요,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이 가장 먼저 찾아먹는다는 식물이 있대요. 라틴어 학명으로는 알리움 우르시눔, 우리말로는 산마늘이라고 하거나 울릉도에서는 명이나물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식물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산마늘, 명이나물이요. 그럼 곰이 먹은 게 마늘이 아니라 명이나물이었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식물의 영어 이름 중에 하나가 bear's garlic, 직역하면 곰마늘이에요. 우리말로는 그냥 곰파라고도 부르죠. 곰파요. 와, 이름부터가 곰이랑 관련이 있네요. 그럼 곰이 곰파를 먹었다면 쑥이랑 곰파를 먹고 동굴에서 100일을 버틴다는 것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겠는데요? 그렇죠. 의미가 훨씬 깊어집니다. 이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 혹독한 금기, 100일이라는 시련 속에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뭔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어떤 신성한 양식 같은 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신성한 양식이라. 네. 실제로 곰이 겨울잠 자고 일어나서 곰파를 먹고 기운을 차린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신화 속의 곰이 쑥과 곰파를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생존을 넘어서서 어쩌면 수렵이나 채집사회에서 농경사회로 넘어가는 어떤 문명적인 전환, 이걸 준비하는 통과 의례 같은 성격을 띨 수도 있다는 해석입니다. 와, 그냥 배고픔을 찾는 게 아니라 문명사적인 의미까지 담길 수 있다니.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옥녀 자체에 대한 해석을 완전히 뒤집는 정말 파격적인 관점도 등장합니다. 옥류 자체를요, 어떻게 뒤집는 거죠? 네. 보내주신 자료 중 하나에서 제시하는 건데요. 옥녀가 동물이 인간으로 뭐랄까 신분이 상승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승한 게 아니면요? 오히려 그 반대로 곰 토템 두족이 섬기던 어떤 신적인 존재, 여신, 디바인 거디스 같은 존재가
인간 세상의 고통을 일부러 감수하고 문명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스스로 인간으로 내려왔다. 이런 해석을 제시합니다. 네, 신이 인간으로 내려왔다고요? 곰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와, 이건 정말 기존 해석이랑 완전히 반대네요. 혁명적인 발상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파격적이죠. 아니 근데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신화 속 다른 이야기들이랑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 해석은 웅녀설화를 단순히 토테미즘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세계 여러 신화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신성한 존재의 자기 희생이라든지 하강 모티프 같은 보편적인 종교적 원흉과 연결지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종교 원형이요. 네. 그러니까 신성을 버리고 인간이 되어서 고통을 겪으면서 새로운 시대를 연다는 점에서 예를 들면 기독교의 성육신 개념과도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성육신. 네,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이건 기존의 어떻게 보면 좀 남성 중심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서 웅녀를 문명 창조의 어떤 주체적인 여신으로 다시 보려는 시각이기도 하고요. 웅녀를 여신으로 복권시키려는 시도군요. 네, 물론 이것도 여러 해석 중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샤먼적인 단군 해석과는 또 다른 각도에서 고조선의 정신세계를 비춰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웅녀를 그런 희생적인 여신으로 보는 관점은 단군 신화에 담긴 철학적 깊이를 훨씬 더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세워진 고조선이 실제로는 어떤 모습의 국가였는지 좀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찾아볼까요? 아까 단군왕검이라는 이름 자체에 제사장, 단군, 그리고 정치 군장, 왕검 역할이 합쳐진 재정일치 사회의 특징이 보인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강화도 만이산에 있는 참성단 전설 같은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낸 곳이라는 전설이 있죠. 그것도 재정일치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고요. 근데 고조선이 그냥 신화 속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체계적인 국가였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는 바로 법률의 존재입니다. 법률이요. 고조선 시대에 법이 있었다고요? 네, 중국의 역사책이죠. 한서, 지리지편에 보면 고조선의 법, 이른바 8조 법금이라고 불리는 것 중에 3가지 조항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8개 중에 3개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내용을 보면 당시 사회 모습을 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첫째는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살인죄는 사형. 네, 생명을 존중하고 법 집행이 엄격했다는 걸 보여주죠. 둘째는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곡식으로요. 돈이 아니라. 네, 이걸 보면 고조선이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사회였고 또 사람의 노동력 손실을 곡물의 가치로 환산해서 배상하게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셋째가 중요한데요.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만약에 죄를 면하려면 50만 전을 내야 한다. 도둑질하면 노비가 되거나 아니면 50만 전을 내라. 와, 꽤 구체적인데요. 그렇죠. 이 조항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일단 사유재산 개념이 확실히 있었다는 거고요. 또 노비가 존재했다는 건 계급사회였다는 뜻이죠. 그리고 50만 전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액수가 나왔다는 건 당시 화폐가 있었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에 준하는 어떤 교환 수단이 널리 쓰였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와, 살인, 상해, 절도에 대한 처벌과 배상 규정까지 있었다니 이건 뭐 그냥 고대 국가의 기본법전 요약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 3조항만 가지고도 고조선이 사유재산, 계급, 농업, 그리고 법률 체계까지 갖춘 명백한 국가, 스테이트후드였다는 걸 부정하기는 정말 어렵겠네요. 신화적인 상상력과는 또 다른 차원의 아주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사회를 뒷받침했던 어떤 기술 수준은 어땠을까요? 고조선의 청동기 문화도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청동기요. 그 건국연대 기원전 2333년이라는 건 좀 논란이 있긴 하지만 고고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른 시기에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를 발전시킨 건 분명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평양 근처 강동군 용곡리 고인돌에서 나온 청동 단추장식 같은 거요. 이게 기원전 25세기 유물로 추정된다고 하던데 이게 중국 상나라 후기 유물보다 1400년이나 앞선다는 분석이 있다군요. 네, 맞습니다. 그 연대 추정이 맞다면 이건 심지어 시베리아 지역의 청동기 문화, 기원전 8세기경보다도 더 이른 시점입니다. 와,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시사하는 바는 고조선이 단순히 주변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청동기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쩌면 오히려 동아시아 청동기 문화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우리가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줬을 수도 있다? 네. 독자적인 기술로 그 유명한 비파형 동검이나 아니면 초기 형태의 갑옷 같은 걸 만들고 심지어 중국 문화권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이런 해석까지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역사의 변방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문명의 어떤 중심지 중 하나였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와, 문명의 중심지였을 수도 있다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고조선의 활동 무대, 그러니까 강역에 대한 이해도 요즘 점점 넓어지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로 한반도 서북부랑 요동 지역 정도로 생각했다면 최근에는 요하서 쪽의 요소 지역까지도 고조선 문화권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근거는 주로 고조선 문화의 대표적인 유물이죠.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양식의 무덤들, 예를 들면 운무덤이나 돌렬무덤 같은 것들의 분포범위입니다. 유물 분포를 보는 거군요. 네, 요소 지역은 지형적인 특성상 아주 큰 고인돌은 좀 드물어요. 하지만 고조선 지배층의 유물로 보이는 비파형 동검 같은 것들은 꾸준히 발견되고 있거든요. 아, 고인돌만 볼 게 아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인돌이 있냐 없냐 이것만 가지고 강역을 딱 잘라 제한하기보다는 다양한 유물의 분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고조선이 만주 지역은 물론이고 요소 지역까지 아우르는 상당히 광대한 세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만주와 요석까지 아우르는 광대한 세력. 네, 실제로 고조선 말기에 한나라랑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한나라치 기록인 사마천의 사기에서조차 한나라 장수들이 모두 치욕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어요. 이걸 봐도 당시 고조선의 국력이 결코 만만치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와, 한나라 기록이 그렇게 쓰여 있을 정도면 정말 대단했네요. 이렇게 강력했던 고조선, 그리고 그 시조인 단군은 단순히 역사 속에만 머물지 않고 후대에도 계속해서 중요한 의미로 되살아났다는 정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처럼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크게 위협받던 시기에 단군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상징, 정신적인 지주로 다시 소환되었죠. 네, 아주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종교입니다. 대종교요? 네, 단군을 국조, 나라의 시조로 모시는 종교인데요. 일제가 우리 역사를 막 왜곡하고 단군 신화를 부정하려고 했을 때 이 대종교가 항일 독립운동에 아주 중요한 사상적인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아, 독립운동의 사상적 기반이요? 네, 그 유명한 청산리 전투를 이끌었던 북로군 정서라든지 많은 독립운동 세력들이 사실 대종교와 깊은 관련이 있었어요. 이건 역사가 어떻게 종교나 민족 이념과 결합해서 현실적인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역사가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정말 크군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현대에 와서는 이 단군과 고조선 역사에 대한 인식이 남한과 북한에서 너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인 것 같아요. 네, 그 점이 참 아쉬운 부분이죠. 북한 같은 경우는 1993년에 평양 근처 강동군에서 단군 부부의 유골을 발굴했다고 발표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큰 단군릉을 새로 지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대적으로 조성했죠. 이건 누가 봐도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렇게 분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고조선의 역사적 중심지를 기존의 학계에서 많이 이야기하던 요령 지역이 아니라 평양으로 끌어오려는 의도, 그리고 동시에 당시 김일성 유일 체제를 더 공고히 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보는 거죠. 네. 심지어 이 발표 내용이 과거 북한 학계 스스로의 주장과도 좀 배치되는 면이 있어서 이게 학술적으로 정말 맞냐 틀리냐 이 진위 논란과는 별개로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국내외에서 많이 제기됐습니다. 학술적 논란과 별개로 정치적 이용이라는 비판이 있군요. 네. 그런데 반대로 남한에서는 단군 관련 유적이나 기념물들이 뭐랄까 상대적으로 좀 주목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일부 종교단체에서 학교에 세워진 단군상을 우상이라면서 막 훼손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었잖아요. 네,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네, 보내주신 자료에서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 외래 사상이나 종교에 치우쳐서 우리 민족의 뿌리나 정체성,
그 자료에서는 국혼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그런 민족 공동체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좀 혼란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네. 북한의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정치적 이용 그리고 남한의 어떤 소극적이거나 혹은 왜곡된 인식 이 양극단의 대비가 결국은 고조선 역사에 대한 좀 균형 잡힌 이해 그리고 남북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인식 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을 오히려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균형 잡힌 이해와 공동의 인식 정립이 필요하다. 네, 분단 시대를 넘어서 이제 통일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기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어쩌면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단군왕검이라는 존재가 단순히 신화 속 인물이 아니라 재정일치 사회의 지도자였고 또 시대를 뛰어넘어서 민족 통합의 상징으로 계속 기능해온 아주 복합적인 존재라는 걸 확인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처음 그 기록의 모호함처럼 해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더 끊임없이 다시 이야기하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재단 단자 단군과 박달나무 단자 단군 이 표기의 미묘한 차이가 던지는 질문들 또 곰이 먹었다는 쑥과 마늘이 사실은 곰파였을 수도 있다는 그 흥미로운 가설 그리고 웅녀가 신에서 인간으로 내려왔다는 아주 파격적인 재해석까지 네, 그 해석은 정말 놀라웠죠. 네, 그리고 또 팔조법금이나 초기 청동기 유물들이 보여주는 고조선의 어떤 구체적인 국가로서의 모습, 또 그 영향력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단군과 고조선 이야기를 훨씬 더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훨씬 풍부해지는 느낌입니다. 결국 단군왕검과 고조선 이야기는 그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홍익인간이라는 공동체적인 이상과 함께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오래된 역사를 제대로 알고 기억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우리 민족의 시작점에 대한 이해는 시대에 따라서 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또 재해석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먼 미래의 우리 후손들은 이 단군왕검과 고조선의 이야기를 또 어떻게 이해하고 기억하게 될까요?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의미를 거기서 찾아내게 될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 번쯤 상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